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회계 중에 관계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업은 결국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관계인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피투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방 피투자 회사를 관계 기업으로 부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 기업으로 명명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유의적인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 가능. 그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분율. 투자회사가 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지분율은 의결권을 얘기합니다. 의결권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는 실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그죠? 국세기본법에서도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꼭 지분율이 20%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관계기업이라 부르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사와 피투자 회사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그리고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분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라는 용어를 써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분율 20%, 즉 의결권 20% 이상과 실질 영향력 기준에 해당되면 관계기업이란 말을 쓸 수 있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기업 말고요, 그다음에 종속기업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50% 이상이 되겠죠. 50%의 한 주 초과 이런 정도. 자, 그래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요, 투자회사에게 있어서 피투자회사는 종속기업이 됩니다. 종속기업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관계기업이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접근하기 좋은 예제는요. 일단 제가 관계기업 투자 예제로 드렸던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유인물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표현을 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투자회사가 관계기업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했을 때 얼마에 매입하느냐, 그리고 이 얼마에 매입하느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관계기업 투자, 제가 드린 관계기업 투자 예제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3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 3일이라는 회사가
용산의 주식을 30%, 용산의 주식을 30%를 취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 취득일 현재 이 용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억 원이고요. 용산의 이 장부에 대해서 자본적 계정이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억이 실제로 공정가치가 15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일은요, 이 용산의 가치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지분법에 있어서는 먼저 투자 차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 차익은요, 내가 취득할 때 그 지급한 금액에서 이 관계 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에 해당하는 내 지분율을 곱해서 차감시켜서 차이를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그 물건의 값을 매겨서 값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일이라는 회사가 용산의 가치가 공정가치로 봤을 때 순자산이 15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공정가치가 물론 장부가치는 100억이지만 그래도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 150억에 대해서 30%만큼 사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용산의 순자산 덩어리 중에 30%만큼을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0억의 공정가치가 30%는 45억이거든요. 근데 50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5억만큼 더 주고 산 셈이에요. 5억만큼 더 주고 산 셈입니다. 그래서 투자 차익이 이렇게 플러스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는 영업권 프리미엄을 주고 그 관계기업의 지분만큼을 사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차익에 대한 분석은요, 그 속에 공정가치보다 더 그 프리미엄을 매겨서 산 금액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150억에 30%니까 45억인데 50억을 지불했기 때문에 5억만큼의 영업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에 대한 지분 해당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수월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내가 50억을 주고, 3일 입장에서 50억을 주고 용산의 주식을 30% 매입했습니다. 전체 지분율 중에. 그럼 일단 장부가에 해당되는 배억에 대해서 30%만큼 사왔어요. 그랬겠죠? 그 다음에 전체 공정가치는 150억이니까 100억을 초과하는 50억만큼에 대해서 30%를 또 지불했습니다. 15억. 그래서 총 45억이죠. 근데 영업권 프리미엄 인해서 5억을 더 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 부분만큼이 피투자회사, 관계기업 회사의 장부 금액에 대한 가치를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장부 가치를 얼마만큼 초월하냐면 공정가치가 150억이니까 총 50억의 장부가액보다는 공정가치가 50억이 더 높죠. 그 높은 부분에 대한 지분율 15억만큼을 또 이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50억 중에 45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장부가액 30억과 장부가액에 대한 지분율, 그리고 공정가치 차익에 대한 지분율, 그리고 나서 총 45억인데 여기까지가 45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회하는 5억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인정해서 더 사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3일에서 용산의 그 순자산에 대해서 지분율을 획득했을 때 총 50억을 지불을 했고요. 그 50억이 각각 장부가액 30억 그리고 장부가액의 공정가치 차이에 대해서 30%인 15억 그리고 그걸 상회하는 프리미엄 5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즉 투자회사에서 관계 기업의 주식을 사올 때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관계기업 투자 예제 2페이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실제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도 똑같이 주 3일이 나오고요. 자, 용산의 보통주 40%를 400만원에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용산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죠? 40%, 20%보다 당연히 크죠? 주식 취득일 현재 용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800만원이고 자, 이 용산의 지금 현재 순자산 장부금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투자 차익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공정가치도 역시 800만원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투자 차익을 계산해 볼까요? 투자 차익. 과연 3일에서 용산의 주식을 사올 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왔는지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400만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용산의 순자산 공정가치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거기에 40%를 주고 사왔다. 832, 320만원이죠. 그래서 총 80만원에 대해서 더 값어치를 주고 사온 셈입니다. 이용권이죠. 플러스니까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염가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더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염가의 판셈이니까 그렇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염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되세요. 네, 일단 저희는요 투자 차익을 계산한 이유는 주 3일은 용산의 영업권 가치를 고려해서요 80만원 더 비싸게 취득하였다. 네, 이 거래 자체에 대해 사실을 좀 분석한 부분이에요. 뭐 저희가 주관식 시험이라면 또 이런 문구를 쓰실 수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객관식 말 문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네, 정답을 고르시면 되세요.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X 1년 1월 1일입니다. 자,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투자하는 동시에 자, 20%를 초과했기 때문에요. 관계기업 20% 이상이기 때문에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을 쓰시고요. 400만원은 정부에 분기를 끊습니다. 여기 이제 현금이 되어 있고요. 현금을 주고 사통합니다. 4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지분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메인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자, 지분법은요 저희가 굳이 지금까지 뭐 매도 가능 금융 주식이라든지 뭐 단기 매매 금융 주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뭐 공정가치를 통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요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그 해당 기업 관계기업의 재무상태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무섭죠?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목을 이용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나중에 교재에서 보시겠지만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 회사, 관계기업 회사 말고 투자 회사 기말 기준으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 투자회사와 관계기업의 그 보고기간이 다르더라도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사항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정책이 두 회사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의 회계정책에 맞춰서 재작성해야 되냐면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의 회계정책에 맞춰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까지 하셔야 되세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에서는요, 2000X1년 12월 31일 날 우리 용산에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요,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단기 순이익 300만 원이라면 보통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익계산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손익계산서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이익 잉여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용산의 단기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는 건, 자, 기존에 저희가 관계기업의 투자 주식을 이런 식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 순자산의 변화가 있다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용산의 단기 순이익이 300만 원은요, 용산의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자본 쪽에 미쳤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관계기업의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계부터 보여드리면요, 10월 31일 날 관계기업 투자 주식 300만원의 40%만큼 120만원, 이 120만원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대변의 지분법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IS 계정입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달아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용산, 즉 관계기업의 단기순이익 변화가 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게 얼마만큼? 지분율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만약 그 상대방 쪽에서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어떤 자본이 는다든지 기타 포괄손익이 는다든지 했을 때는요, 이쪽에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지분법 자본 변동 이런 식으로 또 계정이 대체돼서 IS 또는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저희 예제에서는 이렇게 지분법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IS로 인식을 했고요. 손익계정으로 인식을 해버렸고요. 그 증가분만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저희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치는
총 누적 5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가 흘러서요. X2년 3월 20일 날 용산이 배당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배당 결의. 나중에 꼭 잘 보셔야 될 게, 배당 결의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3일에 배당하는 금액만 얘기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전체 금액을 줬다면 전체 금액에 우리는 30%만큼 해서 배당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그냥 3일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용산이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자, 이 우리 문제에서는요, 주 3일에 90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즉 3일에만 배당하는 금액이니까 분계를 끊을 때, 3월 20일 날 분계를 끊을 때, 일단 우리는 배당 결의를 했지 배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수 배당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얼마다? 90만 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 계정에 뭐 있어야 되냐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배당금 수익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관계기업은요, 상대방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30%만, 그 40%만큼 지분율만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늘렸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용산이 배당을 했던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의 순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증가시켰던 것처럼, 지분율만큼 증가시켰던 것처럼,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그대로 차감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90만 원을 배당을 받은 만큼을 뺀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총 430만 원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X2년 12월 31일 날 용산의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분계를 관계기업 투자 주식 얼마를 증가시키면 좋을까요? 그죠?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을 증가시키면 되세요. 그리고 상대방 계정은 대변은요, 지분법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증가 원인이 당기순이익의 증가, IS상의 증가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도 바로 손익계정에, 투자회사의 손익계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년의 그 회계 처리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이점은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 나한테 배당을 주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회계 처리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세요. 그죠? 뭐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계속 플러스니가 이렇게 쌓여가는데요. 만약에 관계기업이 결손이 나서 내가 보유했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계속 차감해 갔다고 했을 때는요, 이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그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0까지 해서 멈춥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0으로 해서 그대로 그 지분법 적용을 멈춥니다. 지분법 적용을 스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비만 계정으로 기록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한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다 기록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그 관계기업 투자가 잘 돼서 이제
이익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익금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 마이너스 100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지분법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죠? 물론 그 재무상태표상에는 관계기업의 투자 주식이 0으로 기재되어 있었겠지만 바로 상대방 관계기업이 이제 적자에서 헤어나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그 이익이 지금까지 킵됐던, 그러니까 0으로 지분법은 멈췄지만 계속 지분법 적용해서 비만 계정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0만 원을 상회했을 때 드디어 0이 되는 거잖아요. 상회했을 때에 드디어 지분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3페이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경우는요. 기존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초에는 10%였어요, 지분율이.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15%를 더해서 25%가 된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리면 X1년 1월 1일 날 10%를 샀어요. 30만원에 샀습니다. 3만원에 샀습니다. 물론 그러고 있다가 2002년 1월 1일에 15%를요 6만원을 주고 더 샀어요.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25%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즉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날은 2002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때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또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X1년 1월 1일 날 그냥 저희가 10% 유의적인,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1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때 분계는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3만원 그리고 현금을 주고 샀겠죠. 현금은 3만원입니다. 그러다 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2000X1년 12월 31일 날 지금 공정가치가 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만원 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늘려줘야 되고요. 반대 계정은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2 이건 아시죠?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만원을 더 계산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이고요. 자, 문제는 X2년 1월 1일 날 추가로 15%를 6만원을 주고 샀을 때 문제입니다. 자, 6만원을 먼저 그 10% 아마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다 10%와 15%가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먼저 15%를 산 친구부터 분계를 끊어주시면 되세요. 자, 2002년 1월 1일 관계기업 투자 주식 6만원은요 들어오자마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됩니다. 깔끔하죠? 현금 6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기존에 매도하는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던 친구를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 매도 가능 금융 자산 4만 원 그죠? 지금 현재 4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4만 원 그리고 그 대신에 같은 금액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 4만원을 계산합니다. 네, 이러면 되게 쉽죠. 이렇게
계정을 대체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본 쪽에 남아있는 친구가 기타 포괄 손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매도가는 금융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도요.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10,000원을 없애주고요. 자, 이거를요 실현시켜줍니다. 매도가는 금융자산 처분이익으로 실현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그죠? 매도가는 금융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분이라는 일이 있어서 실현을 시켜줍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었는데 여기는 IS가 되는 거죠.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현재 10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X2년 12월 30일 현재 단기순이익은요 12만원과 3일이 12만원이고 우리는 이제 용산의 단기순이익을 보여야 되니까 6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관계기업인 용산의 단기순이익이 6만원만큼 발생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직접 반영을 할 겁니다. 자, 6만원 곱하기 지분율은요 25%죠 15,000원.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 15,000원 그리고 지분법 이익 15,000원을 계산합니다. 또 IS 항목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면요 현재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11만 5천원이고요 포괄 손익계산서상의 지분법 이익은 이게 1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요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고 그냥 분계를 끊으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분계를 끊으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그 문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관계기업 투자 주식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또는 올해 손익에 미친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더 표현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도 관계기업도 매도 가능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산을 늘렸다면 이것도 우리 그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 증가처럼 또 따라서 연동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자, 관계기업이 기타 포괄 손익이 자, 지분율이 뭐 30%인데 기타 포괄 손익이 100만원만큼 늘었다라고 기타 포괄 손익 늘었다고 한다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100만원의 30%만큼 늘려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는 지분법 이익이었잖아요.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쵸? 그 관계기업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반영해 줬다면 이제는 우리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시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이게 지분법 이익은 아니고요.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고 이름 붙여지고요. 대신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즉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투자회사 자신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늘려주되 그 이유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매각 예정 투자 자산은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계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일정 자산이 있는데 투자 자산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12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이 투자 자산은 제외한다는 거죠. 네,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었지만 해당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초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시점부터 지분법을 다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소급법처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